이제는 이제 공적 의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말씀드릴 공적 의무는 우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준수해야 되는 공적 의무입니다. 크게 이제 5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 신고, 두 번째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의무, 세 번째가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 그 다음에 부기등기 의무하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됐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아마 계속 이행해 왔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최초 신고하고 변경 신고로 구분을 할 수 있죠. 최초 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처음 하는 신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변경 신고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기간, 임대료, 증액,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신고하라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최초 신고는 처음 계약 체결한 날부터 3개월, 그 다음에 변경 신고는 그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예전에는 묵시적 갱신이 됐었을 때 별도 변경 신고를 안 했는데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임대차 계약 신고 어디에다 합니까? 렌트홈에. 관할이 어딜까요? 물건지예요, 주소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끔씩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예요, 물건지예요? 주소지. 그러니까 임대주택과 관련된 취득과 처분과 관련된 거는 주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유하는 와중에 하는 거, 즉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거는 물건지입니다. 가끔씩 이 계약 신고를 하러 이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거리가 멀면은 괜히 헛걸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득과 처분과 관련된 거, 즉 취득은 임대사업자 등록, 처분은 양도신고, 양도허가, 말소신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소지, 납세자의 주소지로 가는 거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주택 소재지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내가 주소지가 제주도에 있고 물건지가 용산에 있어요. 그러면 계약 신고를 직접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다가구 주택이다. 한 호실 한 호실 임대차 계약이 변경될 때마다 용산구청에 가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렌트홈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쉽게 그래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계약 신고에 대해서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된 경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유일하게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양도, 즉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었을 때, 물론 포괄 양도하고 양도허가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양도했었을 때, 그거는 이제 등기 자료를 다 받으니까 그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는 계약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임대차 3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월세 신고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 전월세 신고 제도는 뭐냐면 작년 6월 달부터 이제 시행되고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벌금이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주택 소유자가 주거용 건물, 이때 주거용 건물은 공부상 주택여야 되는 건 아니고 실질 용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판자촌 이런 것들도 실제 주거로 임대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즉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 만약 둘 중에 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신고한다, 그러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개사님들이 대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보증금이 6천만 원, 그 다음에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 그리고 모든 지역에 하는 건 아니고 수도권은 다 들어가고요. 광역시하고 도, 근데 도 지역에서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도 다 포함됩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된다는 거예요. 6월 1일부터. 그리고 만약 요거를 이행했다 그러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몇 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죠? 3개월. 얘는요? 30일이에요. 이게 좀 더 타이트하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별도 지자체에 하는데 이 전월세 신고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로 이 전월세 신고도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왜? 궁극적으로 이거를 시행하는 이유 자체는 임대차 계약 내역을 지자체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별도 임대차 계약 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 즉 최초 신고, 변경 신고를 할 때 반드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이 동그라미 1번부터 8번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사용하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임대주택으로 처음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당시에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일반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다시 소급 작성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아까 변경 신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계약 기간만 연장됐지 임대료나 임차인 동일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표준 그 계약 변경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임대료 동일하고 임차인 동일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라면은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먼저 쓴 게 일반 계약서로 그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한 번도 안 들어갔겠네요. 그때는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6장으로 이렇게 돼 있죠.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이렇게 생겼고 아마 이걸 갖고 거의 대부분 이제 작성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꼭 중개사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할 필요는 없고 쌍방으로 해가지고 작성해도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주택임대사업자한테 뭐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것저것 공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하는데 이제 별의별 걸 다 이렇게 준수하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설명 의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한테 요 내용을 꼭 설명을 하랍니다.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의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임대 보증금, 보증 금액이 얼마고 보증 수수료 얼마인지, 선순위 담보권, 그 다음에 체납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의무임대 기간 중에 남아있는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내용을 임차인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하랍니다. 이거 안 했을 때 이제 과태료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설명을 했어. 근데 임차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임차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저 이거 설명 못 들었어요.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요? 5페이지에 설명을 표준 임대차 계약서 아까 6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14조의 부분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 서명 날인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임차인 여기에 사인 받는 거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괜히 저기에다가 나중에 발목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요거 임대사업자의 확인 방법 요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기등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등기부 등본,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확인 증명서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에 의해서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요거를 등재를 하래요. 어디에? 소유권에 관한 갑구에. 우리가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갑구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등기부 등본에 기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기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걸 하면은 뭐 임차인들이야 좋죠. 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등본 한 번씩 이제 떼어 보잖아요. 거기에 이 물건이 민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이네. 그럼 난 여기에서 의무 임대 이 사람이 이제 말소하기 전까지
쭉 눌러서 살 수 있겠구나. 그거 확인하고자 이제 요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주택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번거롭죠. 그동안 안 해도 됐던 일들이 이제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기등기를 어떤 주택들이 하냐면 2020년 12월 10일 이후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분들은 바로 시행이 됐고, 이때 이제 법이 시행됐는데 그 전에 만약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은 2년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이제 2022년도 12월 9일 이후부터는 모든 임대주택이 부기등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2020년 12월 9일에 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저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2년 10월 9일 이전에 자진말소나 자동말소를 할 겁니다. 그럼 부기등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필요 없겠죠. 그런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이제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부기등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셀프 등기, 내가 직접 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셀프 등기가 조금 번거로운 건 뭐냐면, 임대주택이 한 채면은 상관이 없는데 임대주택이 10채인데 이 소재지가 다 달라. 그러면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가야 됩니다. 내 주소지가 아니고. 그럼 10군데가 다 다르다 하면은 등기소가 이제 다 다르겠죠. 일일이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등기 비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1,200원 정도 이렇게 든다. 두 번째는 이제 손발이 편하면 이제 돈만 주면 손발이 편하겠죠. 법무사한테 이제 의뢰하는 방법. 아니면 조금 이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전자등기라고 해서 인터넷 등기소라는 게 있거든요. 인터넷상에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공인인증서 이제 발급받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아마 등기 많은 분들이 이제 하셨을 거고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기등기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었을 때 가장 머리 아픈 공적 의무가 이제 바로 이 보증보험 의무가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요. 아니, 임대차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임대사업자가 뭐 사유가 있어가지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보증회사를 통해 가지고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책임을 이제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증회사는 그냥 해주진 않겠죠. 수수료를 받겠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 부담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의무적으로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모든 주택이 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까? 궁극적인 거는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못할 걸 염두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근데 그 전세 보증금 반환이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게 명확한 요건에 있다라고 하면 굳이 들 필요가 없겠죠. 그게 이제 딱 세 가지로 구분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러니까 지역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금액 이하면은 어차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굳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대신에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 나는 이 금액 이하야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해결됐고 임차인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식이 이제 마련되어 있어요. 이 서식에 확인 받아가지고 이제 제출하면은 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주택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LH라든지 SH라든지. 그럼 이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또 영세한 임차인들한테 또 이제 계약 체결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공공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럼 굳이 내가 가입할 이유가 없겠죠. 이미 여기에서 채권 확보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해도 되고, 원래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을 하래요. 근데 가끔씩은 임차인이 내 보증금 떼일까봐 보증회사와 이에 준하는 기간에 본인들이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굳이 내가 아니어도 지가 그 임차인이 이미 보증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이유가 없겠죠. 이 동그라미 1번부터 2번, 3번에 해당됐을 때는 내가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나는 보증보험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얼마의 금액을 가입을 해야 됩니까? 원칙은 뭐죠? 임대보증금 전액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일부 보증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을 가입해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주택이 있습니다. 임차인 이제 그 전세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이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됩니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주택 가격의 60%는 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60%는 건져가지고 임차인 내주면 되는 거니까 60%에 안 되는 금액만 보증보험에 이제 가입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부 보증금액 보시면은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담보권 설정 금액, 이게 은행 대출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 대출금액하고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채권이죠. 채무 금액하고 주택 가격의 60%, 아까 경공매 됐을 때 한 60%는 건질 수 있다고 보고, 이 갭에 대해서만 이제 일부 보증, 당연히 일부 보증 금액에 대하여 내가 보증 수수료가 적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유리하겠죠. 근데 이렇게 일부 보증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근저당이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담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등기부 등본상에 을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고 을구가 채권 채무와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을구에 압류라든지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동안 조금 말이 많았었죠. 그동안에는 전세권 설정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전세권 설정을 일부러 또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특법을 개정해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 이 대항요건이 임차인의 전입하고 주택 인도거든요. 그럼 거의 다 충족하겠네요. 이 요건을 갖췄을 때, 그러니까 굳이 전세권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일부 보증에 대해서만 임대보증금 드는데 임차인이 동의만 한다 하면은 내가 임대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갖고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여기에 이제 사인 받고, 그다음에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은 내가 임대료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들 수 있다. 그럼 궁극적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보증을 들어야 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채무금액, 즉 은행 대출금하고 임대보증금 두 개 합한 금액하고 주택가격의 60%에서 좌지우지 되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명확하죠? 은행 대출금하고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이 문제예요. 주택가격이 유동적이잖아요. 그럼 주택가격이 60%인데 이 주택가격의 의미가 뭡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써라. 첫 번째가 뭐냐면 주택가격의 시세가 유동적인데 국가에서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고시를 합니다. 그 주택 공시가격에 주택의 유형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주택의 이제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적용 비율을 120%에서 190%까지 이제 세팅해 놨습니다. 이거를 곱한 금액을 이제 주택 가격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직접 너희들이 감정평가 받아. 그 금액 인정해 줄게. 근데 이 감정평가 금액이 당연히 이 주택 공시 가격의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는 조금 크겠죠. 크다는 의미는 이 주택 가격이 크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이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반대급부는 뭐죠? 평가 수수료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수수료가 들면서 감정 받아가지고 보증 금액을 들는 이제 대상 금액을 적게 만들든지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얼마만큼을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가정할게요. 감정은 별도 안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파트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면 아파트고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이니까 9억 원 미만이겠네요. 그럼 주택 공시가격의 150%가 이제 주택 가격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7억? 7억 5천. 이 7억 5천의 60%가 이제 4억 5천이에요. 얘하고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임대 보증금 등, 여기에는 이제 은행 대출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은행 대출금 없다 하고 임대보증금이라고만 볼게요. 임대보증금이 4억에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아까 주택 가격의 60%한 금액이 4억 5천이야. 그럼 이거 보증보험 가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 경매에도 다 줄 수 있잖아요. 요 때는 가입을 안 해도 돼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봤던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말고도 이런 경우에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임대보증금이 6억 원입니다. 기준금액이 4억 5천이요. 그럼 나는 얼마를 가입을 해야 되죠? 원래는 임대보증금 전액인데 아까 그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얘랑 비교해서 그 차액, 즉 1억 5천만 이렇게 가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보증금이 8억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60%를 한 금액이 아니고 주택 공시가격의 150%를 곱한 7억 5천하고 비교를 했는데 얘가 더 커. 즉 부채 비율이 이제 100%가 넘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증회사, 허그라든지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도 걔네도 그냥 장사하진 않겠죠. 일단 수수료를 먹겠지만 근데 본인들이 나중에 피해갈 수 있잖아요. 부채 비율이 큰 거를 보증하다 보면은 본인들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 비율이 큰 거는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증보험을 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증보험에 들 수 없다는 얘기는 뭐죠? 과태료. 궁극적으로 직권 말소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그럼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궁극적인 목적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함인데 그 세제 혜택도 이제 적용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적용되고 그나마 이게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2022년 1월 15일부터는 이제 과태료 대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가입을 못하는 게 계속 지속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한 실익이 전혀 없어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럼 당장 이 부채 비율을 100%를 이제 줄여야 되는데 방법은 궁극적인 거는 채무 금액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서 비율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채무 금액을 낮추든지 주택 가격을 높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채무 금액을 낮춘다라는 건 뭐죠? 은행 대출금을 일부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임대 보증금을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이 금액을 낮추든지 아니면 주택 가격을 높인다는 건 뭐냐면 주택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내가 별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평가금액으로 주택 가격을 인정받든지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이 물건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별도 부동산이나 예금증서를 발행해가지고 추가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아니면은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원래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본인의 보증금을 떼일까봐 가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임차인이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은 나는 가입을 안 해도 되니까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요것도 이제 못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법하고 지금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부채 비율 100% 초과 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허그 상품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 상품에 가입을 하면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대상자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 시행된 게 2020년 8월 18일이었거든요. 이때 등록되어 있는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 법인은 안 됩니다. 법인은.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이 상품에 이제 가입하냐면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부과로 변경된 시점, 즉 2022년 1월 1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태료 대상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혹시 100%가 초과된다라고 하면은 허그의 상품 문의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신에 이제 페널티는 있겠죠. 수수료 할인을 안 해주겠대요.
그리고 이 상품에 가입하면은 별도 부채 조정 계획서라든지 임차인 설명 확인서를 별도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도 어찌됐든 부채 부위를 100%가 넘어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이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증회사는 허그하고 이제 SGR 서울보증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각각의 보증 기간, 보증율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 이제 문의하셔가지고 본인한테 유리한 쪽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보증보험료, 즉 허그라든지 SGI 서울보증에 이제 수수료를 내야겠죠. 그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를 내고 임차인이 25%를 내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임차인을 위한 제도잖아요. 누가 많이 부담해요? 임대사업자가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 내가 임차인 25%까지 이제 부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임차인의 보증 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해서 회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리 한번 할까요? 파트 2. 파트 2는 임대차 계약 시에 준수해야 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입니다. 일단은 임대차 계약 변경될 때보다 무조건 3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라. 그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 반드시 첨부해가지고 제출해라 라는 거 하고,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설명 의무. 임차인한테 이런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기 등기 의무. 즉 임대사업 이 주택이 임대주택임을 이제 표방을 하라는 거 하고, 마지막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 겁니다.